자, 교재 121페이지까지 돌았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줄여서 상임법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상가임대차도 반드시 우리 단원에서 한 문제 들어옵니다. 또 민사특별법으로서 민법에서도 한 문제를 만나니까 두 문제를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또 상가임대차도 마찬가지로 생활법률이니까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지난 시간 주택임대차일 때도 제목을 가지고 설명했다시피 첫 시간이니까 제목만 가지고도 전달을 해봅니다. 2번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를 한다는데 뭐를 보호할까요? 상가에 대해서만 보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상가가 어떤 걸까요? 하고 물으면 통상적으로 영업하는 집 또는 장사하는 곳 그러면 틀립니다. 이때 상가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리해 봅니다. 사업자 등록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교문 앞에 가보면 오뎅집, 떡볶이집 이런 거 본 적 있죠? 초등학교 정문에 있는 오뎅집 포장도 되어 있을 겁니다. 영업하고 장사하지만 사업자 등록 안 하고 할걸요 아마. 그럼 그런 것도 영업하는 곳이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동대문에 가면 그죠? 동대문 시장 상인들이 회의하는 장소, 상인연합회 이런 게 있습니다. 동대문 시장 안에서도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라는 개념을 자기가 그냥 막연히 장사하는 집, 영업하는 곳 하면 틀립니다. 절에 가봤습니까? 절에 가보면요, 쌀 같은 거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거를 종무소다 이렇게 말하는데 쌀도 사고 팔고 하지만 종무소 보라마나 사업자 등록 안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가는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된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일어나는 건데 누구를 보호한다?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보호를 합니다. 그때 보호를 한다는데 임차인의 무엇을 보호할까요? 지난주 얘기했죠. 상가 임차인의 딸을 보호합니다. 그러면 날 샌다 그랬죠. 딸을 보호하거나 세금을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입자라면 뭐가 보호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돈이 중요하죠. 보증금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보증금만 보호돼서는 안 된다 그랬죠. 오늘 보증금 내주면서 내일부터 장사하지 말고 가세요. 이것도 웃기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뭐를 보호해 줘야 된다? 기간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 주택과 다르게 상가는 어디에 치중을 많이 한다? 기간에 더 치중을 많이 합니다. 영업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 정리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차인의 보증금과 무엇을 기간을 보호해 주는 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임하시면서 아, 이렇게 보증금이 보호된다, 이렇게 기간이 보호되는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아야 내용이 정리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와서 질문하는 사람, 상가는 보증금 1억에 월세 150, 이리 월세가 많아요. 월세는 보호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묻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이야기했잖아. 보증금과 기간에 대해서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월세는요? 이런 거 묻고 있으면 안 되지, 지금. 그죠? 제목부터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적용 범위 출발합니다. 1번, 이 법은 방금 줄거야 되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거기 줄 닦아놓고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또한 다음에 정하는 환산보증금 갈로 열고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 이하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왔는데 밑에 표를 보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라는 표 보이십니까? 옆에다가 크게 현재 이렇게 딱 적어놓고 현재 서울에서는 얼마죠? 4억 동그라미, 수도권 중 과밀권역 3억 동그라미 합니다. 광역시 2억 4천 동그라미,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에 동그라미 놓고, 자, 이를 우리는 환산보증금이 기준이라 그러는데 상가임대차에서 좀 전에 공부했던 주택과 가장 다른 점 지금 이겁니다. 서울에서는 4억이 될 때만 보호를 해주겠다. 과밀권역 3억, 그리고 광역시는 얼마? 2억 4천, 나머지 기타 지역에서는 1억 8천이 될 때만 보호를 해주니까 이 내용은 주택임대차와 가장 큰 차이점이죠.
지난주 공부할 때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이 얼마일 때만 보호해준다. 기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살림만 살면 보호한다.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디 있을까요? 뭐 예전에는 강남 타워 팔레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해운대에 더 비싼 게 있답니다.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타워 팔레스가 강남에는 타워 팔레스가 30평짜리에 60억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30평짜리에 60억을 하면 세 사는 사람은 한 30억 살겠지. 30억의 타워 팔레스 전세 사는 사람은 좀 전에 공부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 보증금에 관계없다 그랬잖아. 주택은 그죠? 살림만 살면 보호해준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주택은 보증금에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보증금이 하나 걸리는 거 있죠. 30억의 전세를 사는 사람은 최우선 면제는 안 되겠죠. 서울에서 최우선 면제는 1억일 때 3,400까지 그랬으니까 1억을 넘었잖아 지금 그죠? 최우선 면제만 안 되지. 전반적으로 주택임대차 전부 다 적용됩니다. 살림만 살면 보호를 해주는데 상가는 안 그렇잖아 봐요. 영업을 한다고 보호되는 게 아니고 보증금이 4억 미만일 때만 인정해 준다고. 과밀권은요 3억, 광역시 2억 4천, 기타 지역은 1억 8천인데 지금 상가임대차를 공부하신 분이 이 숫자를 암기 못하고 있다. 그러면 법을 잘못 배웠거나 잘못 가르친 거예요. 어차피 이 범위에 들어가야 법이 시작하는데 지금 그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울은 얼마라고요? 기억해요. 이 시간에 4억, 과밀권 3억, 광역시 2억 4천, 기타 지역은 1억 8천이 될 때까지만 보호를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환산보증금이다. 그랬습니다. 환산보증금이 무슨 뜻이냐? 금방 있었지만 상가는 보증금 1억에다가 보증금 1억에 월세를 150만 원이다.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월세 곱하기 얼마를 하는 것이다? 100을 하는 것을 환산보증금이라 그래요. 그러면 보증금 1억에 월세 곱하기 100, 그럼 150만 원이라고 잡고 1억 5천이면 이거 얼마로 본다? 2억 5천으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환산보증금은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자, 그러면요. 부산광역시 뭐 이런 데 대표적으로 광역시에 보증금 1억에 월세 한 150만 원쯤 되는 점포가 있다면 환산보증금이 2억 5천이니까 벌써 이 법하고는 날 샜잖아 지금 그죠? 상가는 얼마까지다? 2억 4천까지라 그랬잖아 그죠? 이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신문지상에서 내년 3월이면 서울은 6억까지로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4억까지만 보호해준다 이러면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4억짜리 점포가 뭐 웬만하면 4억이 다 넘는데 그죠? 보호 대상이 너무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범위를 넓혀주려고 범위를 얼마로 옮기겠다? 6억으로 옮긴다라고 지금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올라가면 다른 것들도 다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 법이 개정됩니다. 개정되면 여러분한테 적시 전달하겠지만 개정된 사항은 100%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년 강조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개정됐습니다 라고 과목에서 나오면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들으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기껏 4억, 3억, 2억, 4천, 1억, 8천 외웠는데 또 바뀌었단다. 이렇게 짜증낼 일이 아니고 속으로 바뀌어라 기다리셔야 돼요. 바뀌는 건 뭐 문제로 나온다니까요. 그죠? 문제를 알고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뀔 예정이다. 그것까지만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지금까지 했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4억, 3억, 2억 4천, 1억 8천인데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그러나 각 지역별 월 차임의 환산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한다. 거기 별표 탁 찍어 놓으시고 지금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 범위에 될 때만 보호를 받는데 이 범위를 넘어가더라도 적용해 주는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범위를 넘어가더라도 적용해 주는 거 거기 박스 있습니다. 기허 대항력은 이 범위를 넘어가도 인정해 주겠다. 대항력의 동그라미. 자, 법 적용 대상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대항력 보증 규정은 2015년 5월 13일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 자, 다시 이것이 들어갈 때만 상가가 적용되는데 이거를 초과하더라도 뭐는 인정해 주겠다. 대항력은 지금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표를 제시했습니다. 2번 갱신 요구권 인정해 줍니다. 오늘도 많이 강조할 겁니다.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인정해 준다. 3번 계약 갱신의 특례. 자,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 건물에 관하여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정해 주는 것, 권리금의 보호 규정입니다. 권리금도 이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인정해 주겠다. 다섯 번째, 3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하도록 것을 해제하는 거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표준계약서에 관한 것도 이 범위를 넘더라도 인정해 줍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시험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 들어갈 때만 보호를 받는데 지금 체크했던 것들은 범위를 벗어나도 인정해 주겠다. 그런 취지. 제일 밑에 3번도 중요합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상가는 이 범위에 될 때만 보호를 받는데 이 상가도 상가라고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다 보호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기억납니까? 주택임대차도 일시 사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살림 사는 집이 일시적인 게 어떤 게 있다 그랬죠? 민박집, 콘도, 펜션, 2박 3일 살림 사는 집 이런 것들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상가도 마찬가지 일시 사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업용 건물이 일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밖에 나가보시면 땡처리 점포 이런 거 들으셨죠? 사장이 미쳤어요. 15일간만 합니다. 이런 점포는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상가와 똑같이 일시 사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를 익히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 넘기시면 드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들어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주택임대차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대항력 똑같이 갑니다. 대항력이 뭘까요? 하니까 첫째 줄에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자, 건물을 인도 앞에 1번 답니다. 2번 답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 3번 답니다. 그 다음 날로부터 사업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와 똑같습니다. 자, 건물을 인도받고 주택은 이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사는 살림 사는 집이 이사하는 거고 집이 있는 사람이 상가를 구하니까 상가는 이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인도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이야기하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오전 0시부터다 판례는 제시했고, 이때 대항력 그림으로 기억납니까? 내가 임대차로서 세를 살고 있는데 건물 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 그걸 뭐라 부른다? 대항력입니다. 상가 임대차도 똑같습니다. 대항력. 자,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동그라미 2번. 이때 대항력권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 밑줄 닦았습니다. 밑줄 놓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공매 시 임차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밑줄 꺼야 돼.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습니다. 자, 똑같이 나가니까 또 한번 적어봅시다. 대항력을 갖춘 자가 우선 변제권이 있답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배우셨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은 무조건 갖추고 있고 뭐를 찍어야 된다? 확정일자인을 찍으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뜻은 후순위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랬죠? 그때 확정일자는 상가는 어디서 받는다고요? 관할 세무서장. 지난주 공부할 때 주택임대차는 어디서 받는다고요? 동사무소, 법원, 공정인 사무소. 공정인 사무소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이 세 가지도 실무적으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요즘은 동사무소라 그러지 않고 주민자치센터 그러죠.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데 업사무소나 면사무소는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업, 면, 동사무소. 여러분이 동에 사니까 업에, 면에 사는 사람 없는 것 같죠? 업사무소, 면사무소도 다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3번.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의 성계. 거기 성계에 동그라미 해놓고 지난주 수업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선변제권을 금융기관이 성계를 한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지금 1억에 살고 있는데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5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 그럽니다.
야, 5천만 원 돌려달라고 하면 금액이 커져. 그래서 2, 3년 전에 전세 대란 이런 게 있었어요. 전세집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1억 5천을 또 5천만 원 돌려주려면 대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7%에서 8%까지 막 올라갑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1, 2%밖에 안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8%씩 막 올라가니까 아니 안 그래도 서민들이 지금 전세집 때문에 대출을 받는데 이자를 왜 이래 많이 받느냐.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야 우리도 5천만 원 빌려주고 만약에 원금을 못 받으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자라도 높게 받아야 위험을 깎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자를 많이 받는다 그런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좋다. 그러면 확정일자 찍은 것을 금융기관이 성계를 받도록 해주겠다. 성계 받으면 자기들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좋을 거니까 이자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2, 3%쯤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주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금융기관이 성계한다 이렇게 돌았는데 거기 기억해 보시면 금융기관이 어디냐? 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 최신관서 이렇게 나가는데 무슨 수로 이걸 다 외웁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들이 전부 1금융권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권에서는 성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옆에다가 주택에도 적었어요. 마을금고 X, 신협 X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 금융권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바로 밑에 그걸 가볍게 적으시고 읽습니다. 주택과 똑같으니까 이때 2번 우선 변제권을 성계한 금융기관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기억,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그리고 니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또는 민법 621조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 지금 기억 니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대항력을 갖춘 자가 확정일자가 있을 때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만약에 대항력이 상실되었다면 성계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대항력 없으면 우선 변제권하고는 날 새는 소리니까 가볍게 보시면 된다고요. 동그라미 3번 이때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4번 소액 임차인의 범위입니다. 옆에다가 최우선 변제 이렇게 적으시면서 또 2번 수업하는 거죠. 자, 주택임대차에서 배우셨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조건이 뭐라 그랬죠? 반드시 대항력은 무조건 있어야 출발한다 그랬죠. 갖춘 자가 소액 보증금이면 뭐가 있다? 최우선 변제가 있는데 최우선 이 말은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는 거다. 그죠?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니까 다른 담보 물권자에 우선한다. 이렇게 갑니다. 다른 담보 물권이니까 선순위냐 후순위를 따지지 않고 제일 먼저 해주겠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른다?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자,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줄 거야 되죠.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잖아요.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권은 갖춰야 됩니다. 봐요. 대항력에다가 소액 보증금이면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먼저 해줍니다. 그때 제일 밑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 건물 가액의 얼마 2분의 1의 동그라미입니다.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자 그러면 소액 보증금이 얼마냐라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오른쪽에 또 표가 나옵니다. 2014년 1월 1일라는 표 밑에다가 현재 적어 놓으시고 이 표 다 암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택은 기억하라 그랬죠. 주택은 1억일 때 얼마까지 3,400까지는 기억하시고 이건 참고로 보시지.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해서 따라가겠어요. 자 서울은 얼마? 6,500일 때 2,200까지 5,500일 때 1,900 3,800일 때 1,300 3,000 이하일 때 1,000만 원까지인데 자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지만 유심히 보시면 최우선 변제는 30% 정도를 해주는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이렇게 감만 잡으시더라도 혹시 찍는 문제가 나와도 찍어서라도 따라가도록 합니다. 최우선 변제는 얼마까지 해준다? 30% 정도를 해주는구나 하고 하나 눈여겨봐 놓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눈에 봐주셔야 나중에 혹시라도 숫자 문제를 묻더라도 찍을 준비는 해보는 거예요. 근데 크게 출제는 안 됩니다. 이런 걸 어떻게 다 암기하겠어요.
자, 최우선 면제까지 보셨다면 드디어 5번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나타납니다. 자, 아까 비교해서 주택임대차는 존속기간이 얼마였죠? 2년으로 봐준다 그랬죠? 상가는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얼마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상가는 1년입니다. 또 나오잖아요. 다만 별표 딱 찍어놓고 임차인은 1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누구만이 주장한다고요? 임차인만이 주장할 수 있고 이 부분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이때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역시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기간은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 드디어 2번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별표 탁 찍어놓고 상가에 있어서는 이 단어를 안 묻고 시험에 낼 수는 없으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도 그림으로 먼저 한번 보고 다시 법조문을 봅시다. 그림은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게 지금은 이제 상가입니다. 여기 상가 주인 갑이겠죠. 임대인, 을이 세입자입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얻어서 호프집을 할 예정입니다. 왜 호프집을 할까요? 잘 될 것 같아서 또 제가 호프를 좋아하니까 호프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상가는 기본적으로 얼마로 본다고요? 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럼 1년 만에 나가라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상가는 권리비, 시설비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임차인이 나는 더 있고 싶다라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얼마의 기간에 대해서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얼마의 범위 내에서 5년간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갱신 요구권이 주택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주택은 2년간에 살고 더 살고 싶으면 나 더 있고 싶소 그래야 되고 주인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지 더 살고 싶다라는 권리는 없다니까요. 그죠? 근데 상가는 뭐가 있다고요?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5년의 범위니까 권리비라든지 시설비를 보호해주는 제도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자, 봅시다. 1번 기간의 정함이 했고 동그라미 2번 이때 했고 그 다음 큰 2번입니다. 갱신요구권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월에서 1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법을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다만 다시 별표 찍어놓고 다음 사유가 있을 때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임대인 밑에다가 줄 꺼놓으시고 임차인은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X예요, X. 누가 거절합니까? 임대인이 거절하는 사유. 모두 몇 개? 9개가 쫙 따라옵니다. 돌아가면서 무조건 한 개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봅니다. 지금 임대인이 갑입니다. 갑. 그 다음에 임차인이 을인데 이 임차인이 호프집 한다 그랬죠. 호프집을 하는데 서울 시내에서 제일 잘 됩니다. 줄이 쫙 서가 있습니다. 호프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렇게 호프집이 잘 되면 누가 배가 아파요. 누가? 건물 주인이 배 아프기 시작하죠. 그러면 1년 만에 나가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할 거야 하고 1년이 딱 되니까 나가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뭐라고요? 나는 5년간 있고 싶다라고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공부했는데 지금 단어는 뭔가 하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8가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거절한다? 임대인이 거절하는 사유지 임차인이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보라고요. 자, 그리고 별표 딱 찍어놓고 돌아가면서 무조건 한 개는 나오는데 자, 그 밑에 있는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이거 암기하겠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양이 많기 때문에 암기를 하지 말고 여러분이 건물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내용이 거절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건물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를 했다. 3기의 동그라미.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석 달치 월세는 밀려놓고 나는 5년간 있고 싶다.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게 여러분 느껴야 돼요. 여러분 건물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3기 동그라미. 니은도 더 당연합니다. 임차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답니다. 거짓의 동그라미. 예를 들면 임차인이 들어올 때
문방구 하겠어 하고 돌아놓고는 나중에 가보니까 바다 이야기 이런 걸 합니다. 바다 이야기가 뭐죠? 예? 바다 이야기 하니까 어떤 분 오락실, 뭐 도박 이러는데 그 가보신 분이고, 바다 얘기는 횟집이에요, 횟집. 막 칼 막 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문방구 하겠다 놓고는 나중에 뭐 하고 있더라? 바다 횟집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도박장에 가보신 분들은 오락실이라 그러고, 보편적으로 횟집이에요, 횟집. 바다 이야기는. 자, 거짓 동의하시겠죠? 당연히 거절할 수 있다. 세 번째 한번 봐요. 서로 합의하여, 합의의 동그라미.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답니다. 자, 건물주인이 네 시설비 권리비 얼만데 다 해줄게 하고 서로 합의를 했다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잖아, 그죠? 건물주인 입장에서 내용을 보란 말이에요. 네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을 때 무슨 소리입니까? 집주인 허락 없이 자기들끼리 계약한 거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또한 거기 보면 미음,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 것입니다. 중대한 과실에 줄 거 놓고 파손했을 때도 거절할 수 있다. 무슨 놈의 세입자가 그죠? 영업을 하면서 올라가면서 유리창 깨고 내려가면서 계단 깨면서 나는 5년간 있고 싶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고.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중대한이라는 말이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상가를 얻어서 벽에 못 하나 칠 수 있다, 없다? 벽에 못 하나 칠 수 있겠죠? 못 치다 보니까 벽에 금이 쭉 갔어요. 건물주인이 내려오더니만 파손했네, 나가라, 이런 건 안 된다고.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야 돼요. 그죠? 중대한 이런 말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체크 넣습니다. 비어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이 되었답니다. 멸실의 동그라미. 점포가 불타고 없어졌어. 그런데 세입자가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나는 5년간 있고 싶다, 말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사유라는 걸 보셔야 돼요. 시옷이 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A.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소요기간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점유 회복이라는 것은, 자, 5년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건물이 너무나 오래됐어요. 올라갈 때마다 삐그덕 찌그덕 완전 막 귀신 소리 막 나는 거예요. 쓰러지기 직전인데도 나는 5년간 있고 싶다, 이거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리모델링 하거나 재건축을 할 때는 거절할 수 있다, 지금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주인이 악용하는 수가 있어요. 자, 호프집이 너무나 잘 되니까 1년 만에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년을 요구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A가 갑이 뭐라고, 집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 노후화 되어가지고 리모델링 할 거니까 나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점유 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점유 회복은 사전에 고지했을 때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할 때 난 1년 반 뒤에는 리모델링 한다 했을 때만 인정해 주겠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A번의 두째 줄에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에 따르는 경우라는 말에 줄 하나 끊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고지했을 때만 인정해 줍니다. 마지막,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형,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거절할 수 있다. 지금 마지막 2형은 제가 읽어드려서 그렇지, 여러분 시험에 나왔을 때도 다음 중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 하면 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때, 이거 당연히 찍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 지금. 그죠? 상식적인 문제, 그런 문제 내지도 않아요. 이거는 수험생이 딱 보면 이거는 뭐 거절할 수 있는 사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삼기의 차이, 그 동그라미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거짓 요런 거,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 멸실 요런 것들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건물 주인이라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되겠죠? 그죠? 거절 사유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 그때 그림으로 그렸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 동그라미 합니다.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합니다. 그래서 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5년의 범위입니다. 이거 시험에서 포함을 뭐라고 나온다? 제외하고 하면 6년 돼버려요, 지금. 포함에 동그라미 딱 찍어놓고 포함하여 5년의 범위입니다.
3번 그때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9%를 정해갈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그러면 나는 5년간 더 있고 싶다라고 요구하면서 한 푼도 안 올려주고 더 있고 싶다. 이거는 말이 안 되더라고. 그죠? 그래서 얼마 9%까지는 정해갈 수는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동그라미 4번입니다. 법 적용 대상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과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정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별표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대위의 동그라미입니다.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임차인이 이제 호프집을 하는데 장사가 좀 잘 됐겠죠. 한 2년쯤 하다가 병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깁니다. 자, 그러면 갑을 건물주인, 임대인, 세입자를 임차인, 임차인과 다시 계약하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전차인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계약이 일어났는데 그럼 전차인도 이 점포를 얻었으니까 이 사람은 몇 년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방금 누구를 대신하여? 임차인을 대위하여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3년만 요구한다 이 뜻이에요. 임차인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죠? 다시 병이 영업을 하다가 다시 정에게 권리금 받고 넘기는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를 임차인, 여기를 전차인이면 이것을 전전차인이라 부르는데 전전차인도 상가를 얻는 거잖아 지금. 그럼 몇 년을 할 수 있다? 임차인을 대위하니까 남은 기간 1년만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갱신의 요구는 대위하여 라는 말의 의미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대위라는 말이 빠져버리면 전차인도 나도 상가잖아 5년간 요구하겠다. 전차인자는 나도 5년간 요구하겠다. 이렇게 가면 세 한 번 빌려주고 20년 동안 자기들끼리 막 돌아간다는 말이 된다고 이게. 그죠? 그래서 누구를 대신하여? 임차인을 대신하여 갱신을 요구한다. 대위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3번 내려갑니다. 법정갱신. 1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때 아까 했죠. 묵시적 갱신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2번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 건물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은 발생합니다. 똑같습니다. 주택임대차와 똑같은 내용이 전달되었고 이제 4번 또 차임의 증감 청구권입니다. 좀 올리자 할 수도 있고 깎아주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동그라미 1번 강조 많이 했죠. 정액의 경우에는 즉 올리고자 할 때는 이래야 되지 감액 들어가면 틀린다 그랬죠. 정액의 경우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정액이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9%를 초과할 수 없다. 아까 주택임대차 몇 프로? 주택임대차 20분의 1, 5%였어요. 5%. 9%를 초과할 수 못하고 차임 보증금의 정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로는 다시 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2번 아까 또 강조했죠. 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되는 금액의 줄 것입니다. 다음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데 상가는 연 얼마? 1할 2푼 이게 12%예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4.5를 곱한 비율로 하겠다. 자, 월 차임의 전환 아까 계산해 봤으니까 지금 이 소리 합니다. 주택은 연 10% 기억하라고 비교하라고 합니다. 기준금리 더하기 얼마? 4% 중 낮은 금리로 해라 하고 아까 연습해 봤고 계산 문제 하셨어요. 지금 상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 12%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 낮은 것으로 해라. 지금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내용을 잘 전달해 받으면서 개념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주택과 상가의 비교, 월 차임의 전환. 자, 드디어 이제 6번 또 권리금의 보호제도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상가에 있어서는 제일 관심거리가 뭘까요? 권리금입니다. 이 권리금 문제 때문에 많은 분쟁도 일어나고 말썽이 일어나니까 이제 권리금의 보호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권리금의 정의 및 권리금 계약하고 들었는데 권리금이란 어떤 겁니까? 밑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상, 영업상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대가를 권리금이라 합니다. 오른쪽에 2번 올라가서 권리금 계약이란 줄 것입니다.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 합니다. 이 소리입니다. 자, 지금 여기 임차인이 있습니다. 권리금 받고 병에게 넘긴다 그랬죠. 아까는 전차인이라는 말을 했지만 지금은 임차인이 새 얻을 사람을 구하니까 신규 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일어나는 계약을 뭐라고 부른다? 권리금 계약이다. 그죠? 그래서 권리금 계약의 정의를 임차인 또 신규 임차인 하는 말을 보시면서 오른쪽에 1번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및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말입니다. 자, 이 점포가 호프집을 하는 점포가 보증금 1억에 뭐 월세 150만 원으로 했습니다. 뭐 장사가 잘 됐겠죠.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거 당연한 거잖아. 그죠? 어떻게 방해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월세가 150이었는데 나 이제부터 월세를 500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 자, 이렇게 되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못 들어오겠지. 그럼 누가 피해를 본다? 임차인이 피해를 보겠죠. 그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겠죠? 자, 봅시다. 거기 작은 글자 기억.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 임대인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디귿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집주인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리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현저히 지금 월세 150인데 한 500만 원씩 내라. 이렇게 하면 어차피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잖아. 그죠? 이런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해서 건물주인은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인데 크게 어렵지는 않죠.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2번 내려옵니다. 그때 임대인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손해배상을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손해본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5천만 원 이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3번 별표입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 3년 이내에는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서 소멸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몇 년까지 해야 된다? 3년 내로 해야 됩니다. 바로 밑에 2번 권리금의 보호 제한입니다. 자, 1번 갱신요구 거절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라고요? 아까 8가지 사유 있었죠. 임차인이 봐요. 임차인이 3개의 차임에 따라 또 연체했거나 거짓, 뭐 또 멸실됐거나 이런 8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권리금 계약을 못하게 할 수는 있다. 그거 당연한 거잖아. 사실은. 그죠? 당연합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2번 이때 임대인 건물주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모두 몇 개 넘어가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문제 내기 좋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아까 임대인은 이 사람들이 하는 계약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들으셨잖아요. 근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자, 사유 한번 봅시다. 기억.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면 거절할 수 있다. 무슨 소린가 하니까, 자, 어차피 건물 주인의 허락을 받고 이제 권리금을 받고 넘겨야 되는데 병을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병이 노숙자 같은 사람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노숙자 같은 사람이 오면 값이 걱정되겠죠. 야, 제가 영업해가지고 이 영업을 잘해야 월세가 따박따박 나올 건데, 그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 사람하고 못한다고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영업을 잘하겠네, 못하겠네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그래 법이 이렇게 무리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거절할 수 있다. 그랜저 타고 다녀도, 그죠? 노숙자 같은 놈이 있고 노숙자같이 와도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법이 이렇게 황당하다고 이게. 그래서 이 권리금 보호가 말이 많아가지고 국회에서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졸속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험 내기가 부담스럽다고 이게 지금. 그죠? 니언 한번 보세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건물주를 딱 보니까 얘가 비실비실 걸어놓는데 보니까 상당하게 지금 월세를 못 낼 것 같아.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 지금 이 소리예요. 딱 봐가 알겠습니까? 저거 상당하게 안 내겠네. 이걸 알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런 경우에 거절할 수 있다고. 3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줄 것입니다.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거절할 수 있다. 그럼 1년 6개월 동안 비워놨다면 이거는 거절할 사유에 주인이 이 점포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1년 6개월 동안 비워놨다면 거절할 수 있다. 리얼.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 이때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가볍게 보셔도 돼요. 너무나 좀 추상적인, 주관적인 그런 개념이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권리금의 적용제입니다.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이런 걸 거는데, 자, 지금 상가 건물에 대해서 권리금이라는 내용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적용이 안 되는 점포가 있어요. 1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대표적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또는 준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를 재래시장 이렇게 적어놔도 돼요. 여기에 있는 점포들은 이 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마트 가보셨나요? 이마트에 거기 점포 많죠? 그 전부 이마트 끄다 임대 얻어가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상인들, 자기들끼리 권리금을 주고받는 건 관계없지만 이 법에서는 적용해 주지 않는다고. 그런 점포는 백화점 같은데 또는 재래시장에 있는 점포, 준대형 시장. 또 하나 있습니다. 2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가가 국가 소유나 공공물건인 거 있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지하철역에 가면 점포들 쫙 있죠? 그거 전부 누구 거다? 지하철 공사 거예요. 지하철 공사에서 뭐를 준 거다? 임대세 준 거죠. 그럼 공공건물에 있는 것들은 권리금을 적용해 주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상인들끼리 주고받는 건 관계없는데 이 법에서는 적용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공건물이 많아요.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토큰박스, 요즘 토큰도 없지만 토큰박스 같은 거 있는 거 보셨죠? 그거 누가 관리자가 누구다? 서울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국가나 공공건물에 대한 상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죠? 그거 두 개는 잘 봐놓으시고 이제 4번입니다. 표준권리금 계약서의 작성과 권리금 평가입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2번 국토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에 관한 내용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지금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불 있는데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래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야 이제 월세 500만 원 받아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500만 원 받겠다 하면 이 사람 못 들어오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원래 너에게 싸게 준 거다 150에. 근데 주변 시세가 전부 400~500이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500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500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국토장관은 감정평가사를 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감정가격을 고시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은 그렇지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 점포들을 요거는 권리금이 대충 어느 정도고 라는 것을 다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법 조문으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감정평가 해놓지도 안 했어요. 점포가 얼마나 많은데 요거는 권리금을 얼마로 해야 된다라는 감정을 할 수는 없더라. 그런 뜻이에요. 표준계약서 참고로 보고 마지막 8번 별표입니다. 상가가 이제 권리금에 대한 제도가 도입되고 출시됐던 문제입니다. 8번 별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몇 기? 3기 동그라미 놓고 차임에게 달할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석 달치 월세가 밀리면 이 상가계약 자체를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흘러가는 모습이 상가 임대차의 숫자는 대개가 3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대기 기억하십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고 삼가 임대차 보호법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숫자 문제 나왔다 하면 얼마로 간다? 3으로 갑니다. 대체적으로 3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가 임대차 보호법이다. 그렇게 공부해 보실 것. 자, 여기서 이제 2시간 동안 주택 상가 임대차라는 민사특별법을 공부하셨다면 이제 우리 단원의 하이라이트죠. 경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경매 진행합니다.